이상한 손님이 왔어요. 누군데요? 폐지 줍는 장복동 할아버지요. 그분이요? 돼지고기 20kg 줘. 20kg요? 내일도 같은 양으로 준비해. 그리고 이걸 꺼냈어요. 뭔데요? 5만원권 다발. 전부 새 돈. 그날부터 우리는 그 할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찢어진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 빳빳한 5만원권 다발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밝혀지던 날, 시장 사람 모두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민입니다. 저는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 한 귀퉁이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지 올해로 꼭 12년째가 됐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이 워낙 사람 냄새 가득한 곳이다 보니 별의별 손님을 다 만나봤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고기 한 근을 고르고 또 고르는 꼼꼼한 아주머니도 있었고, 숨 넘어갈 듯 바쁘게 들어와 달랑 삼겹살 한 근만 집어가는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장 생활 12년 동안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만큼 저를 뒤흔든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옆 가게 이용철 씨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용철 씨는 저희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저와는 시장에서 만난 지 10년이 넘은 오랜 지인입니다. 좀 덜렁대는 구석이 있어도 장사에 있어서만큼은 손님한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용철 씨가 어느 날 오후 제 가게 앞에 와서 처음 보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 뭔가 뒤엉킨 얼굴이었습니다. 성민 씨, 나 오늘 좀 이상한 손님이 왔었는데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용철 씨의 생선 가게는 시장 안쪽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가게다 보니 단골도 많고 저 같은 주변 상인들도 생선이 필요할 때면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난히 한산했던 오후 2시였답니다. 점심 손님도 다 빠지고 시장 골목이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조용한 시간에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고 합니다. 문을 들어선 것은 낡고 해진 군청색 점퍼를 입고 발가락 부분이 터진 운동화를 신은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용철 씨는 처음에 그냥 시장 골목을 지나다 들어오신 분인가 보다 싶었다고 했습니다. 혹은 춥고 허기져서 잠깐 몸이라도 녹이려고 들어오신 건지도 모른다 생각했다고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로 알려진 분이었거든요. 이름은 장복동. 시장 골목 이쪽 저쪽을 리어카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는 모습을 시장 상인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시장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철 씨 가게에 들어선 그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문제였습니다. 고등어 20kg 주세요. 잔뜩 쉰 목소리였지만 단호했다고 합니다. 망설임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마치 매일같이 해오던 일처럼 담담한 목소리. 이용철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수많은 손님들을 상대해 왔지만 이렇게 엄청난 양을 한 번에 주문하는 개인 손님은 처음이었습니다. 20kg면 보통 대가족 잔칫날이나 회사 단체 회식에서나 나가는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듯한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아닙니까? 이용철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20킬로면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신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낡고 해진 갈색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은 수많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폈다를 반복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빳빳한 5만원권 지폐 뭉치가 이용철 씨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막 은행에서 출금한 듯한 새 돈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용철 씨는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르고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원권 30장, 정확히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용철 씨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뱉어내던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하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았다고요. 대신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폐지를 주어 한 달에 겨우 3, 40만 원을 번다는 소문이 자자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거금을 그것도 빳빳한 새 돈으로 들고 다니는 걸까?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라도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협박이라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불법적인 돈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장사꾼은 손님을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용철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기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에 손질한 고등어를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가게 한 구석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마치 오래된 석고상처럼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하고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포장을 마친 이용철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들고 가시려고요? 이 박스가 꽤 무거운데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가게 앞을 가리켰습니다. 가게 문 옆에 묶여있던 녹슨 리어카였습니다. 폐지 줍는 분들이 끌고 다니는 바로 그 리어카. 이용철 씨는 묵직한 스티로폼 박스를 리어카에 실어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많은 양을 혼자 다 드시는 건 아닐 텐데 어디에 쓰시려고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이용철 씨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내일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멀어져가는 그 뒷모습은 안쓰러웠지만 그만큼 기이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용철 씨가 장사를 마치고 제 가게 앞에 찾아온 것이, 그리고 방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그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이용철 씨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 하면, 이용철 씨, 우리 가게에도 그분 오셨어요. 이용철 씨 눈이 그 자리에서 동그래졌습니다. 뭐라고요? 성민 씨 가게에도요? 네. 할아버지가 제 가게에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제 정육점에도 오셨습니다. 돼지 앞다리살과 삼겹살을 합쳐 15킬로를 주문하셨습니다. 그것도 빳빳한 새 돈으로 80만 원을 내시고는 내일도 같은 걸로 준비해 달라 하시고 가셨어요. 저와 이용철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불법적인 일은 아니겠지. 이용철 씨? 이용철 씨도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돼서요. 내일도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지켜보죠. 다음 날 오후 2시 장복동 할아버지는 약속이나 한 듯 정각에 이용철 씨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매일 제 가게에서는 같은 양의 돼지고기를, 이용철 씨 가게에서는 생선을 주문을 매일 빳빳한 새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제 가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으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돼지고기를 사고 새 돈을 내고 내일도 같은 걸로 준비해 달라 하고 떠났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할아버지가 쓴 돈이 계산이 됐습니다. 이용철 씨 가게에서만 하루 150만 원, 제 가게에서 80만 원. 그런데 이상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한금자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금자 씨는 올해로 66인가 7인가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인 방앗간을 꾸려온 분입니다. 허리는 좀 굽었어도 목소리만큼은 쩌렁쩌렁하고 주변 상인들한테는 엄마 같은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한금자 씨가 저한테 귓속말로 묻는 겁니다. 성민 씨, 혹시 폐지 줍는 할아버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 가게에도 오시거든요. 매일 인절미랑 시루떡을 큰 판씩 사가시는데 하루에 50만 원씩 현금으로 내고 가세요. 그것도 꼭 새 돈으로만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저는 한금자 씨 얼굴을 보며 가슴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용철 씨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할아버지가 다니는 가게마다 이러신대요. 그 말에 한금자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나, 그럼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쓰시는 거야? 저와 이용철 씨, 한금자 씨 셋이 모여 계산해 봤습니다. 이용철 씨 생선가게 150만 원, 제 정육점 200만 원, 한금자 씨 방앗간 50만 원. 거기에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반찬 가게에서도 매일 50만 원씩 사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만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할아버지 손을 거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말은 안 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소비가 아니다. 폐지를 주어 한 달에 고작 3, 40만 원을 버는 노인이 어떻게 매일 300만 원씩 쓸 수 있단 말인가.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다. 가장 유력하게 제기된 가설은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도 연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 특히 자식을 잃은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복동 할아버지에게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동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생각을 하니 더 무서워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용해 누군가 할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대로 가다가는 할아버지도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용철 씨, 한금자 씨와 함께 결론을 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사람은 동네 파출소에 근무하는 젊은 경찰관 김민석 순경이었습니다. 김민석 순경은 이 시장 근처에 오래 근무한 덕분에 저희 상인들 대부분과 얼굴이 익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진지해서 저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용철 씨가 먼저 파출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석 순경은 이야기를 들으며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장복동 씨, 마장동 시장 근처에 사시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폐지 줍는 분인데 달동네 판잣집에 혼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생활을 하시는 분이 하루에 300만 원씩 현금을 쓰신다. 그것도 매일 새 돈으로만. 김민석 순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돈 외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든가 초조해하거나 쫓기는 모습을 보이신다든가. 이용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내내 정면만 보고 계세요. 아무 말도 없이, 표정도 없고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아요. 그리고 항상 뭔가에 쫓기듯 서두르시고요. 김민석 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내일 할아버지가 오시는 2시에 맞춰 가게 근처에 있을게요.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범죄에 연루된 거라면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반, 이용철 씨 가게 근처에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김민석 순경이 신문을 펼친 채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리고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한금자 씨도 방앗간 입구에 서서 시장 골목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정각, 장복동 할아버지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더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손에는 하얀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이용철 씨는 고기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할아버지를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전화가 울리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는 더욱 초조해하며 이용철 씨를 재촉했습니다. 아직 안 됩니까? 정말 급해서요. 이용철 씨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김민석 순경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저쪽에서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 전화가 무엇인지, 저 목소리의 떨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들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초조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고 그럴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며 서둘러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쫓기는 사람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20일째 되던 날 아침 저희는 모두 이용철 씨 가게에 모였습니다. 이용철 씨, 저 한금자 씨, 그리고 김민석 순경. 20일 동안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쓴 돈을 계산해 보니 6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순경이 수첩을 꺼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분 계십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다 이야기해 주세요. 이용철 씨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한번 그러셨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먹는다고. 근데 혼자 사시는 분이 무슨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민석 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할아버지가 오시면 제가 직접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두 긴장한 채 오후 2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시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일 동안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던 분이 2시 15분이 됐습니다. 2시 30분이 됐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불안감이 번졌습니다. 한금자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어제 우리가 할아버지를 뒤따라간 것을 누군가 알아챈 걸까?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김민석 순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직접 할아버지 댁에 가봐야겠습니다. 저와 이용철 씨도 따라 나섰습니다. 셋이서 급하게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마이너스. 달동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제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자꾸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용철 씨도 아무 말 없이 빠르게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마침내 할아버지 집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집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순경이 앞장서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순경님, 장복동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제 가슴이 그 자리에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셋이서 곧바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옆에서 이웃 할머니가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김민석 순경이 할아버지를 불렀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미안하다는 말인지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할아버지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서둘러 이송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따라가려 했지만 김민석 순경이 말렸습니다. 성민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동안 이용철 씨랑 여기 주변 좀 더 살펴봐 주세요.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나자 남겨진 판잣집은 더욱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용철 씨와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이불과 베개, 그리고 조그만 밥상이 전부였습니다. 밥상 위에는 며칠 전 먹다 남은 듯한 김치 한 보시기와 굳어버린 밥 한 덩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방 한 귀퉁이에는 낡아 빠진 옷가지 몇 벌이 쌓여 있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용철 씨가 마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성민 씨, 저거 보세요. 마당 한쪽에 업소용 대형 냉장고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새 것처럼 반짝이는 냉장고였습니다.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니, 집 전체 가격보다 더 비쌀 것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이용철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300만 원어치가 넘는 음식이 사라진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누가 이 많은 것을 먹는다는 건가? 저와 이용철 씨는 집 주변을 둘러보며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집 바로 옆에 사는 안순례 씨를 만났습니다. 안순례 씨는 장복동 할아버지의 오랜 이웃으로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채 2 사람의 질문에 힘겹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 양반이야. 아주 가엾은 사람이야. 2년 전에 외동아들을 잃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술래 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와 이용철 씨를 그 자리에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장복동 할아버지에게는 장민석이라는 이름의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폐지를 주어 가게를 꾸리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지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뛰면서 아버지 용돈을 드리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 민석이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대요. 아버지한테 삼겹살이랑 앞다리살 실컷 사드리겠다고. 아버지가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거 알고는 언젠가 자기가 돈 좀 모이면 시장에서 고기 왕창 사다가 연탄불에 구워드리겠다고, 떡도 사오고 반찬도 잔뜩 사다 드리겠다고. 그게 그 아이의 꿈이었어. 안술래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 야간 알바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버렸거든. 그 아이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 슈퍼에서 사온 돼지고기 한 봉지. 아버지 갖다 드리려고 퇴근길에 사온 거라고. 그게 그 아이의 마지막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용철 씨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안술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 죽고 나서 그 양반이 정신을 잃었지. 매일 밤낮으로 민석이 이름 부르며 울었어. 폐지도 한동안 못 죽고 넋나간 사람처럼 돌아다녔어.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돈이 생겼는지 시장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가더라고. 우리는 무슨 돈인지 어디서 난 돈인지 몰랐어. 저는 안술래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건지 혹시 아세요? 안술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지. 근데 아들 이름이 든 통장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 아들이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쓰라고 붙여놓은 돈이 있다고. 민석이가 그동안 모아온 돈을 사고 전에 아버지 통장으로 이체해 놓은 모양이야. 아버지한테 드리려던 돈이라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이용철 씨는 동시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모아둔 돈. 그 돈으로 할아버지는 매일 시장에 나와서 아들이 사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돼지고기를 사고 떡을 사고 반찬을 샀던 겁니다. 빳빳한 새 돈을 매일 은행에서 뽑아 쓴 것도 아들이 이체해 놓은 그 돈이 자꾸 구겨지는 게 싫어서였을 겁니다. 아들의 손길이 닿은 돈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할아버지를 의심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닐까, 돈 세탁을 하는 게 아닐까, 보이스피싱에 당한 게 아닐까. 그 모든 의심이 한 아버지의 깊은 슬픔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그렇게 오래 운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도 열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김민석 순경이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새 자리를 지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석 순경에게 어젯밤 안술래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전했습니다. 아들 장민석 씨의 이야기, 교통사고 이야기, 그리고 돼지고기 한 봉지를 손에 쥔 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김민석 순경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한참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침대 곁에 앉아 있는 김민석 순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민석아, 민석아.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김민석 순경을 아들로 착각하신 겁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김민석 순경의 이름이 민석이라는 것을. 장복동 할아버지의 아들 이름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김민석 순경은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오래된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아, 배고프지? 아버지가 고기 사놨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병실 복도에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시장에 나와서 돼지고기를 사고 떡을 사고 반찬을 산 이유. 그 모든 게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대신하려는 한 아버지의 간절하고 처절한 행위였던 겁니다. 이용철 씨가 병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나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약속했어요. 제가 민석이한테 고기를 해드리겠다고. 저는 그 길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신선한 돼지 앞다리살을 골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삶았습니다. 뜨끈하게 삶은 수육을 조심스럽게 도시락에 담아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용철 씨가 할아버지 앞에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석이가 좋아하는 거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다. 민석아, 맛있어. 그 말을 씹으며 흐느끼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세상에 그렇게 슬프고 또 그렇게 따뜻한 장면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조금 정신을 차리셨을 때 이용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시장에서 사신 그 음식들이 어디로 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거 민석이한테 주는 거야. 이용철 씨가 부드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민석이한테요? 어떻게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으면 고기 실컷 먹이고 떡도 사주고 반찬도 잔뜩 해줬을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없으니까 그 아이가 좋아했을 것들을 사다가 배고픈 아이들한테 나눠줬어. 민석이가 보육원 아이들 불쌍하다고 했거든. 자기도 어릴 때 힘들었다고. 그 아이들한테 주면 민석이가 기뻐할 거라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든 음식을 근처 보육원에 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시장에서 사온 돼지고기와 떡, 반찬들을 가득 실어다가 보육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업소용 냉장고 2대는 하루치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매일 비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은 아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용철 씨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금자 씨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한금자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나, 그 할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셨던 거야. 한금자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신고까지 하고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도우려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의심하고 감시했던 겁니다.
이용철 씨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돕자고요. 그리고 우리 셋은 의기투합했습니다. 이용철 씨는 매일 가장 신선한 돼지고기를 직접 손질해서 보육원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고기 중 가장 좋은 부위를 따로 챙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한금자 씨는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인절미랑 시루떡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갖다 주겠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아침 각자의 가게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기력을 조금씩 되찾으면서 병원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텅 비어 있던 그 눈빛에 아주 희미하게 빛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병세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어느 날 가족이 없는 할아버지 대신 저희를 불러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몸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오래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몸을 돌보지 않은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저희는 그날 이후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이용철 씨는 낮에, 저와 한금자 씨는 저녁에, 그리고 김민석 순경은 밤늦게까지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다들 가게를 해야 하는 몸이었지만 아무도 할아버지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금자 씨는 병실에 올 때마다 직접 만든 따뜻한 떡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점씩 드실 때 한금자 씨는 옆에서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손님이 얼마나 왔는지, 누가 뭘 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요.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김민석 순경은 밤마다 할아버지 곁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석이에요. 왔어요. 처음에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편안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금자 씨가 병실에서 나오며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민 씨, 할아버지가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자기 몸이 다 되면 보육원 아이들한테 계속 먹을 것 좀 갖다 달라고. 민석이 이름으로 해달라고. 그게 당신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오후 저희 모두가 병실에 모였습니다. 이용철 씨, 저 한금자 씨, 김민석 순경. 할아버지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따뜻하고 편안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석이한테 계속 고기 해줘. 그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곁으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금자 씨가 먼저 엉엉 울기 시작했고 저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용철 씨는 벽을 보고 섰고 김민석 순경은 할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복동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상인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음식을 가져다 드리던 보육원 아이들도 왔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알게 된 것은 고작 몇 달이었지만 그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시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용철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성민 씨, 나 가게 이름 바꾸려고요. 뭐라고요? 생선가게 이름을 민석이네 생선가게로 바꾸려고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 뜻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저도 할게요. 이용철 씨. 그 후 우리 셋은 모여 의논했습니다. 이용철 씨는 가게 이름을 바꾸고 가게 앞에 작은 냉장고를 하나 놓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민석이의 나눔 냉장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였습니다. 이용철 씨는 매일 아침 가장 신선한 생선을 담았습니다. 저는 고기를 챙겼습니다. 한금자 씨는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떡 만들어서 채울 거야. 내가 방앗간 문 닫는 날까지. 처음에는 냉장고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공짜로 가져가는 것이 부끄러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용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건 민석이의 선물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눔 냉장고는 시장의 명물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어떤 날은 냉장고가 금세 비어버렸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소가게 사장님이 제철 채소를 담아주고 반찬가게 사장님이 밑반찬을 넣어줬습니다. 시장 전체가 나눔 냉장고를 중심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용철 씨가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마장동 폐지 줍는 할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야기를.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기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한 통에 신고 전화로 시작된 이야기가 전국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용철 씨는 할아버지의 뜻대로 모금된 돈으로 장민석 기념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금은 보육원과 양로원에 정기적으로 식재료를 지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기자는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용철 씨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들려줬습니다. 기자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정성스럽게 기사를 썼습니다. 1년이 흐른 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나눔 냉장고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부산의 한 재래시장에서도 함께하는 냉장고가 생겼고 어느 지방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나눔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장복동 할아버지의 작은 나눔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한금자 씨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민 씨, 나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서 떡 만드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 예전에는 이 나이에 뭘 한다고 그러나 싶기도 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이 설레. 오늘 냉장고에 뭘 채워야 하나, 아이들이 뭘 좋아하려나 그 생각하면서 방아를 돌리면 그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저는 한금자 씨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67년 인생을 살아오며 한금자 씨가 찾은 새로운 의미였습니다. 김민석 순경은 할아버지 장례 이후에도 매주 주말마다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나눔 냉장고를 채우고 보육원에 음식을 전달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웃어주셨던 그 순간이 평생 잊히지 않을 거라고. 시간이 더 흘러 장민석 기념 기금은 식재료 지원을 넘어 보육원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까지 쓰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하려던 학생이 이 기금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용철 씨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 울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한 젊은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그 보육원에 있었다고,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신 돼지고기와 한금자 씨가 만든 떡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그 따뜻함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지금 자신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이용철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민 씨, 할아버지가 심으신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나눔 냉장고 앞에 서서 들여다봅니다. 이용철 씨가 오늘 아침에 담은 생선, 한금자 씨가 새벽에 만든 인절미, 제가 챙긴 돼지고기. 냉장고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합니다. 장복동 할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찢어진 점퍼를 입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녹슨 리어카를 끌던 그 노인의 사랑이 지금 이 냉장고 안에서 매일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래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그분을 처음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 진실을 알게 됐을 때의 감동이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빳빳한 새 돈을 매일 들고 나타나는 한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멀리 번져나갑니다. 장복동 할아버지, 민석 씨, 두 분이 지금 하늘에서 함께 계시기를 저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빕니다. 이용철 씨가 아까 제게 말했습니다. 성민 씨, 할아버지가 지금쯤 하늘에서 웃고 계실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분명히 웃고 계실 거예요. 민석이랑 같이 우리 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